오늘은 이제 의식 연구가 과학으로 되어 왔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랑 이제 뉴럴로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의식에 대한 연구가 좀 하나로 모아져서 사람들이 의식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정립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끝날 때도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개괄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런 필로소피컬 아규먼트들이 계속 있어 왔다면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사이콜로지라는 분야가 생기고, 그리고 후반에 이제 현상학이라는 철학 분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굉장히 의식에 대한 연구가 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동주의랑 또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 대두하면서 의식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확 식었고, 그 이후에 이제 커그니티비즘이나 뭐 계산주의나 그 인지주의적 접근이 시작되면서 이제 비헤이비어리즘이 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심리학에서 다시금 이제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의식에 대한 연구가 다시 90년대 들어서 불씨가 켜졌고, 이제 뉴로사이언스랑 또 랑데뷰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21년이니까 거의 2, 30년 돼 가는데, 그 와중에 뭐 이룬 것도 있고 아직 못 이룬 것도 많지만 이제 약간 중흥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역사적 맥락을 알고 가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사이콜로지가 맨 처음 생겨났던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베버의 법칙, 그 로그 스케일로 감각이 변화한다. 네, 이게 이제 구스타프 페히너 그리고 베버가 이 사람 제자인가? 뭐 그런데 그 이 페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됐냐면, 이제 마음을 측정할 수가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이제 법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이제 마음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그 전기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인드랑 매터를 따로 세퍼레이트 그 서브스턴스로 봤던 사람들은 이제 물질은 측정 가능하고 부피를 차지하고 수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하고 물리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한 존재인 반면에 마음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도 어떠한 그 패턴과 법칙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콜로지라는 학문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각적 그 지각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도 심리학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바이노큘러 알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시지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이코피직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때 여름에도 이런 내용 다뤘었는데, 그 에드워드 티치너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네, 뭐를 시작했냐면 이제 그 분석화학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그 분자의 구조를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티치너가 그걸 보고 이제 마음 연구에도 이런 걸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이 컨셔스니스가
이제 특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구조들 속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의 원자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내리고 가설을 정하고 그거를 이제 내성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은 빨간색을 보는 것과 파란색을 보는 그 아톰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마음을 가다듬어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아톰을 찾아내려고 분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랑 의식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건 현재도 좀 유효한 어떤 개념 정의인 것 같은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마음이 계속 흘러가고 그거의 어떤 한 단면이 이제 의식적 장면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이 시간적으로 적분된 게 이제 마음이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정의를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구조주의적 접근 그리고 원자론적 접근법으로 의식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이 실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그 인트로스펙션 그러니까 내성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피험자들을 데려다 놓고 뭘 느끼는지 그리고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냥 쭉 나열해서 그걸 그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제 티치너의 연구실에서 한 14,000개 정도 나오고 뭐 미국의 또 어떤 실험실은 뭐 또 몇천 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게 그냥 이제 화학과는 달리 누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분해하고 환원하는 단위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그 의식 연구가 1차적으로 좀 몰락을 하게 돼요. 네. 이 사람이 한 1920, 30년대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일을 아무도 안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의식 연구의 어떤 그 번영이 좀 무산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철학자에도 가까운데 이제 의식을 어떤 통합된 그 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제시했고 이제 의식은 그 어떤 빛으로 취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이나 흐름에 가깝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이제 곧 의식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주장을 했고, 그래서 홀리스틱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쪼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유효했던 거는 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게슈탈트 얘기를 제가 하나요? 잠깐만요. 하여튼 게슈탈트 이론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뭐 착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나열하면 뭐 중간에 것이 숨겨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마음이 어떤 원소들의 그냥 단순한 썸메이션이 아니라 그것들의 뭐 합이 부분의 합보다 크다. 뭐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각 요소가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주고 그 전체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각 요소들이 막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게스탈트라고 부르고 이제 그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의 접근 방식하고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이 단순히 티치너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요소들이 단순히 합해진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떤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사람은 뭐 심리학적 연구에는 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이나 신비 체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술을 많이 남겼고 이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사실 현대 그 신경생물학에서 말하는 것하고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도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얘기하고 fMRI로 전체 뇌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특정 그 리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되게 홀리스틱한 액티비티라고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 당시에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드문드 후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그 피노미놀로지라는 현상학이라는 분야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학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은 의미가 되게 다양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현상학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근본 원리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현상학적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연구에서는 피노미놀로지라고 하면 이제 마음에 나타나는 그 느낌 그 자체 퀄리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철학에서는 피노미놀로지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이론 체계에 입각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경험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서술해 보자. 뭐 이런 그, 그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을 중시하는 그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사조가 이때 있었다. 저는 뭐 후설에 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 철학 쪽에도 그런 사조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들 잘 아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제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행동을 디테이트하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의 역할을 되게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분적인 무언가라고 보았고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 그 기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조금 반영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서 이걸 연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히든 스트럭처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학을 이제 무의식의 과학으로 규정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철학적 분석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과학적인 행동적인 토대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주류 심리학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전반에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식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이제 프로이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식 연구에 직격탄을 날린 게 이제 존 왓슨이 이제 비헤이비어리즘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 연구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학자들에게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행동주의가 대두하게 됐고 뭐 역사적인 그 사유도 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대륙 심리학 쪽에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뭐 행동주의에서 벗어나서 뭐 되게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체험도 연구하고 또 영상도 연구하고 뭐 이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좀 그랬는데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던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망명도 하고 거의 학문적 위세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영미권의 학문적 그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의식 연구가 찬밥 신세가 되는 결과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묻지 말자. 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그냥 행동의 과학으로 또 변화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것 이너 스피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조차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수치로 여겨지고 터부시 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바이올로지컬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비헤이비어리즘과 더불어 펑셔널리즘도 주목을 받았고 펑셔널리즘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길게는 설명 안 할 텐데 이제 행동의 집합이 이제 그 멘탈 피노미나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보이는 행동들의 집합 그 자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같다라는 게 이제 기능주의적 시각이고 그러면 그 오징어랑 내가 이제 뭐 찔렀을 때 같은 행동을 보이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얘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좀비는 불가능할 테고 하지만 뭐 기능주의에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감금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아무런 기능도 보이지 못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못하는데 인터널리 뭔가를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기능주의에 대한 반례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이후에 이제 5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발명되고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히면서 그러면 뇌도 그냥 정보 처리 기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행동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그 행동을 야기하게 하는 그 인지적인 프로세스가 중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2는 무엇인가라고 2 더하기 2를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라고 하겠지만 그것 안에는 이제 만약에 행동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2 더하기 2는 2라는 말에 그냥 4라는 말이 이제 그냥 그 컨디셔닝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 하지만 뭐 2 더하기 2는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뭐 9구단 정도는 우리가 컨디셔닝이 됐을 수 있겠지만 그 뭐 복잡한 암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행동학적으로 뭔가 그 컨디셔닝 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뇌가 어떤 그 정보 처리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고 그 안에서 뭔가 프로세스가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인지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인지과학하고 인지신경과학을 헷갈리기 쉬운데 이제 인지과학은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뇌라는 블랙박스 안에 어떤 서킷트리가 있는지 그 뇌신경회로가 아니라 이제 CPU가 어떻게 되어 있듯이 뇌도 뭐 어떤 그
정보의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는 시도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예요. 반면 이제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그냥 여러 인지 기능들을 뭐 바이올로지컬하게나 아니면 사이콜로지컬하게나 홀브레인 레벨에서 바라보는 그냥 뉴로사이언스인 거고. 그래서 그 둘이 저도 옛날엔 헷갈렸었는데 그 둘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블랙박스를 미믹을 잘하면 이제 강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에서도 사실은 그 의식, 그러니까 퀄리아 그 자체는 학문적 논의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 처리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면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사실은 어, 논외로 두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이제 그 현상적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례로 이제 차이니스 룸 아규먼트, 중국어 방 논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그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구문론, 그러니까 신텍스 영역인데 우리는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시멘틱스의 영역이고 또 퀄리아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 어떤 계산 규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논증이고,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가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클래시파이어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메모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우리가 퀄리아를 느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 수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 떠나서 이제 그 계산주의 그리고 연결주의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오징어 축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랑 또 그 에릭 캔델이 군소 이제 달팽이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밝혀졌고 LTP, LTD라고 이제 계속 컨디셔닝을 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현상, 그것의 바이올로지컬 오리진이 밝혀지고 뇌가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어떤 그 되게 큰 그 신경망이라면 그러면 그 신경망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게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인풋이 주어지고 웨이시 곱해져서 뭔가 썸메이션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추가돼서 그 y라는 인풋이 나오죠. 그 y가 또 다른 퍼셉트론 뭐 뉴런에 또 들어가서 그게 계산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됐냐 하면 그 이제 데이터가 되게 넓은 스페이스에 있을 때 지금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엄청난 다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 요거는 스포츠, 이렇게 도려내서 요거는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퍼셉트론 모델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그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딥러닝의 어떤 요체고 핵심이고, 이제 실제로 뇌가 그런 기능을 하죠. 우리도 매번 뭔가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게 뇌의 어떤 되게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 신경망이라는 어떤 구조체가 그런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이제 커넥셔니즘, 연결주의라는 거고. 연결 상태가 조절되면 이제 그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게 지금 현재의 신경과학, 특히 이제
그 서킷 연구하는 분자신경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연결주의라는 게 좀 토대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에서 어떤 그 경계선을 긋는 건데, 경계선이 이제 너무 복잡하면 논리니어하게 되면 그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퍼셉트론 모델 그리고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복잡한 매니폴드에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만큼을 도려내서 이걸 명명해서 따로 이제 뭔가 명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된 것 자체가 이제 그 시멘틱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치만 뭐 연결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의식이 왜 존재하는가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과학의 근본적인 한계고, 그 와중에 또 한 1970년대에는 80년대에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 리벳에 대한 연구인데, 그 리벳의 실험인데,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되게 큰 어떤 주제지만, 그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게 그 정의가 불분명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짜장과 짬뽕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를 수 있는가? 그럴 자유가 나한테 있나? 라는 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프리윌이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자면 나의 의식이 나의 나의 정신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고를 수 있는가? 그럴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둘이 조금 다른 게, 넓은 의미에서의 나라고 하면 이제 그냥 뇌뿐만 아니라 그냥 그 전체 나라는 어떤 유기체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나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전체를 보면 이거를 그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나의 정신이 뭔가를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냥 나의 뇌가 그 브레인 서킷트리가 돌아가서 이제 그냥 랜덤리 하나를 고른 거라면, 그러면 그걸 내가 뒤늦게 자각을 한 거라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수 현상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고, 내가 뭔가를 탑다운으로 결정을 한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풋이나 노이즈들이 내 나라는 물리계 속에 들어와서 뇌에서 그냥 하나 숫자가 딱 하나 튀어나온 건가, 그리고 그걸 그냥 내가 결정했다라고 믿는 건가. 이거는 되게 그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 사회는 그냥 우리 각자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뭔가 처벌도 하고 또 인권이라는 개념도 있는 것도 그러한 전제에서 나오는 건데, 어 이제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성에 대한 중시가 이제 서양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성이란 게 결국 그 프리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었는데, 그것을 좀 반박하는 실험이 이제 리벳의 실험이고, 이거 유튜브인데 유튜브가 재생이 안 돼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준비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벳이 실험한 게 뭐냐면, 피험자 앉혀놓고 이제 그냥 움직이고 싶을 때 버튼을 눌러라.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때의 시간을, 움직여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의 시간을 이제 초침을 보고 몇 초였는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옛날이니까 되게 크루드하게 분석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뇌파를 쟀더니
실제로 그 음, 손가락이 움직인 시간을 0초라고 두면 아 움직여야지라고 생각이 든 건 생각을 알아차린 건 이제 0.2초 전이었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뇌파는 꾸물꾸물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말해주는 거는 이제 내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가 이제 아 움직여야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끔 뇌의 활동 변화가 있어 왔고 그걸 내가 거꾸로 아 이러한 그 뇌의 변화를 토대로 아 내가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치 부수 현상론을 지지하는 것 같은 결과이죠. 그래서 뇌가 그냥 그 기저에서 알아서 변화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착각했고 그거에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죠. 근데 리벳의 실험이 워낙 크루드해가지고 이제 비판이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이거 2008년 fMRI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 물론 fMRI는 그 템포럴 스케일이 늦어서 이런 식까지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디시전 내리기 이전에 이제 뇌의 그 fMRI 활동 패턴을 봤더니 어느 정도 프레딕션 퀄리티가 프레딕션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실험을 한 건데 그 버튼 프레스 하기 전에 한 뭐 마이너스 2초? 2초 전에 아 왼쪽 오른쪽 눌러야지라는 느낌을 느꼈고 근데 그 전에 뇌의 활동을 분석했을 때 이 사람이 왼쪽을 누를지 오른쪽을 누를지 유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 스스로 그냥 주체성을 갖고 그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식의 기능은 도대체 뭔가? 의식의 기능이 없다면 왜 진화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의식이 이제 되게 큰 방대한 정보를 이렇게 중요한 정보만 딱 빼내서 뭔가 그 마치 책상 위에 중요한 문서만 딱 올려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범심론자들은 그냥 모든 게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쨌든 이런 리벳의 실험이 그 사람들의 그 행위 주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실험이 있는데 그 데니얼 웨그너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illusion of control이라고 해서 그 통제감에 대한 환상을 증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마우스 같은 데다가 손을 올려놓고 뭐 이 사람이 실험 피험자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실험자하고 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고 이제 그냥 삐 소리가 나면 둘이 그냥 아무데나 커서를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비로 커서를 옮겼다. 뭐 하면 그러면 그 피험자는 그냥 내가 나비로 옮겨야지라고 생각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헤드폰에다가 움직이기 직전 한 마이너스 300ms에 이제 나비라는 말을 되게 그 여러 가지 잡음 속에 섞어서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컨패뷸레이터로 하여금 이제 나비로 이렇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비로 커서를 움직이게 하면 일부러 그러면 이 사람이 피험자가 그냥 내가 나비로 옮기고 싶어서 커서로 옮기고 싶어서 옮겼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대.
그 마이너스 300ms가 아니라 다른 때의 나비라는 말을 속삭여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상대편이 가는 대로 움직였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암시를 넣어줄 수 있고 그러면 에이전시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뇌 활동들이 이제 행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생각과 또 실제 행위를 둘 다 일으키고 근데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한 그 의지가 실제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causal path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unconscious한 brain activity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적인 실험이 말해주는 바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도 하여튼 재밌는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현대로 오고 있는데 1980년대에는 그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이제 그 항체 연구로 노벨상 받은 아 unconscious brain activity가 프로이트의 전의식이랑 무의식이랑 있죠. 프로이트의 무의식하고 프로이트가 워낙 뭐 그 무의식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해서 무슨 뭐 그 리비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뭐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해서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개념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각되지 않은 브레인 프로세스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들었던 생각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상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선행되는 그게 뭔가가 뇌 작용으로서 있었다는 건데 그 뇌 작용도 분명히 뭔가 다른 원인이나 그 선행된 게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거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약간 프로이드 그 전의식이라는 게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과거의 경험들이 결국 축적돼서 보통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리고 네. 그리고 프로이드 내용이 막 심리학에서 많이 버려졌다고는 해도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는 워낙 또 뭐 성차별적인 그런 것도 얘기 많이 하고 해서 프로이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고 융심리학에 대한 어떤 존중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뭐 성격 유형 이론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또 상담 심리나 뭐 이런 쪽에서는 또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이제 심리학도 워낙 범주가 넓으니까 상담 심리, 교육 심리 좀 약간 그 인문학에 좀 더 가까운 쪽일수록 뭐 융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그냥 학설 중 하나로 뭔가 이러한 토대로 분석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생물학적 심리학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음, 그래서 뭔가 감사합니다. 인문학적인 뭐 사고 양식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이 말랐는데 잠깐만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연인가요?
올해부터인가? 다들 연휴 토요일부터? 토요일부터죠. 그래서 금요일에 다들 오실 수 있나요?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 금 이렇게 되니까 주 2회라 가지고 좀 빡센데 그래도 주 이제 좀 있으면 주 1회로 될 테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신경 다윈이즘인데 이제 다윈이즘이란 게그 이제 적자생존, 그 피트니스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항체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항체 그 피트니스 모델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세포가 되게 많은 종류의 항체를 생성하고 이제 항원과 그게 잘 결합을 하면 그게 선택이 돼서 그것이 재생산돼서 결국 자연 선택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이뮨 시스템에서도 그런 식의 접근을 이제 뇌에도 접목을 해서 신경 활동도 뭔가 하나로 택일된다, 자연 선택된다. 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제럴드 에델만이고 80년대에 그런 뭐 별로 알려진 게 없을 때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게 저는 그 존중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시고 이제 말년까지 계속 그 의식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논이랑 같이 하셨고 이제 두 분이 쓰신 책을 제가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제 신경 다윈이즘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제 음, 우리의 뇌가 이제 대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뇌랑 이제 살라무스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고 이제 그리고 그 소뇌나 뭐 베이설 갱글리아나 또 히포캠퍼스 같은 애들은 이제 막 엄청나게 인터커넥트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루프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제 뇌 구조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서로 빠르게 상호작용하는 이제 살라모 콜티칼 네트워크가 이제 얘네들의 신경 집단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하나의 신경 집단의 발화 패턴이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게 그 전체 뇌 네트워크의 그 어떤 그 장면마다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 어떤 뉴럴 그룹이 결정이 돼서 이제 얘네들의 신경 패턴이 그때의 그 의식적 경험이 된다. 그리고 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다모 콜티칼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 다이나믹 코어라고 부르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고 그 이제 뉴럴 다르비니즘의 핵심이 이제 그 나중에 그 IIT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경 집단들이 이제 뇌에 그 되게 덴슬리 커넥트 되어 있고,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빨간색을 본다는 건 이제 그 V4의 이제 어떤 신경 집단들이 이제 RGB를 보는, 예를 들어서 신경 집단이 있다고 하면 이 빨간색을 보는 이 축에서 한 요 정도의 발화율로, 파이링 레이트로 이제 발화를 하면 이제 색깔을 보는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움직임을 보는 차원도 있고 청각을 듣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움직이는 빨간색을 본다고 하면 요 축과 뭐 요 축의 그 평면 위에서 뭔가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신경 집단들의 발화율로 뭐 그 수십억 차원의 그 매니폴드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것의 어떤 파이링 레이트 하나 딱 한 점이 이제 곧 퀄리하다라고 이제 이달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집단의 그 다차원 그 클러스터 상태가 어떻게 그 현상적인 그 느낌하고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하여튼 의식이라는 것의 요체가 이제 특정 신경 집단, 예를 들어서 혈압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뭔가 뭐 고유 감각, 뭐 방향 이런 거는 의식을 하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어떤 펑셔널 클러스터 내에 들어와 있는 신경 집단들 중에 이제 걔네들의 어떤 발화율의 그 좌표 지점을 찍으면 그게 이제 어떤 한 우리의 경험, 퀄리아적인 경험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뉴럴 다르비니즘의 핵심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체화된 마음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는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그 계산주의 뭐 인지주의적인 접근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뇌가 뭔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인바디드라는 게 체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예속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히 그냥 뇌의 작동이 아니라 그 뇌, 몸, 그리고 외부 세계까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과정이 결국 곧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랑 몸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마음은 그 어떤 행위다. 이제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면 뭔가 구름에 떠다니는 마음, 뭔가 유령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오히려 춤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하면 그 계산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는 존재의 그 커그니션을 하는 어떤 집단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혹은 내가 뭐 메모장에다가 내가 적은 걸 저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늘 그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커그니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embedded cognition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의 그런 사물들로 우리의 그 인지 기능이 확장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extended cognition이라는 개념이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cognition이 그냥 인지 기능이란 게 결국 다 감각 운동 활동이다. 라는 게 inactive cognition, inactivism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시각이 우리가 뭔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리건 같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색이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눈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카드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검증을 하고 이제 이게 빨간색인가 파란색일까를 내가 머릿속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하면 그 파란색을 보는 거다라는 게 이제 inactive cognition이라는 게. 그래서 눈을 진짜 가만히 계속 뜨고 있으면 그 어떤 대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아무것도 볼 수 없어진다. 뭐 이런 실험적 증거도 있고 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런 그 주장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 뇌가 그 베이지안 브레인 티오리라든지 아니면 프리 에너지 브레인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베이지안 브레인 티오리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베이지언적인 추측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도 재밌고 혹시 제가 네. 놓친 건지 방금 슬라이드에서 계란 후라이가 왜 있는 건가요? 네네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계란 후라이 이런 요리를 뭐라고 부르죠? 혹시 영어로 아시나요? 딱 이렇게 반숙만 하는 거. 써니사이드 네, 저거.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 써니사이드 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써니사이드 업이 그 행운을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에서 읽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거를 업다운을 이제 긍정 부정으로 이제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웃을 때 우리 그 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웃을 때 입꼬리도 올라가고 또 뭐 이제 찡그릴 때 눈, 코, 입이 내려오니까. 뭔가 기분이 뭔가 붕 뜨는 기분이나 무거운 느낌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들도 사실 실제로 붕 뜨거나 무거워지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뭔가 근육의 활동이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위로 가려고 하는 거랑 그냥 축 처져 있는 거랑 그 차이인데 이제 그걸 우리는 방향성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은 뭐 좌우도 그렇고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앞, 뒤, 뭐 위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 임베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축 안에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하고 뭐 좋은 거는 위쪽이나 뭐 앞쪽이나 뭐 이런 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시간은 앞에서 뒤로 흐른다라고 비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산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구조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3차원이니까 라는 게 이제 인바디드 마인드의 사례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한 90년대의까지의 어떤 흐름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지만 요거 말고 이제 이런 그 심리학적인 흐름과 별개로 이제 다른 트랙으로 뉴롤로지라는 분야에서 신경학적인 연구가 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제 다른 한켠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만 쉬고 원래 준비할 땐 이걸 세퍼레이트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요거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하여튼 조금만 쉬다가 하겠습니다. 음, 제가 분량이 오늘 2시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10시 반쯤에 시작했잖아요.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냥 최대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3회로 끊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좀 다 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한다 생각하고 이제 뇌과학적인 거는 뭐 쉽게 쉽게 넘어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대한 연구가 뭐 심리학 쪽에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여러 실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졌지만 가장 연구가 많이 일어난 분야는 제 생각에는 신경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실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 연구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살라모 콜티칼 시스템인데 이제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라무스가 일단 좀 그 진화적으로 좀 더 오래된 부위고 그 다음에 콜텍스가 생겼는데 이제 이 둘이 연결되는 양식이 그 다른 뭐 살라무스를 제외한 뭐 그 하이포살라무스나 뭐 히포캠퍼스나 뭐 세레벨럼이나 이런 부위에 비해서 뇌랑 엄청나게 그 덴스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상 그냥 하나의 그 네트워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마치 탈라무스에서 콜텍스가 이제 약간 우리가 뭐 그 확장 슬롯 꽂듯이 콜텍스가 탈라무스의 일을 이제 분업화해서 하고 있는 것 마냥 이제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둘이 되게 활발하게 그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제 근데 콜텍스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 아실 거고 이제 그, 그 콜텍스가 각 층마다 이제 탈라무스 혹은 다른 대뇌 영역으로부터 인풋을 받고 그것을 이제 버티컬하게 처리해서 또 그것이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그 컬럼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저핵이나 아니면 히포캠퍼스나 이런 쪽은 이제 덴슬리 커넥된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이 있게 한쪽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루프를 이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호르모널 혹은 뉴로모듈레이터 시스템 분비계가 이제 뇌 되게 일부의 신경들이 이제 뇌 전체에 뻗어 나와서 저번에 이제 아세틸콜린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저핵에서 뻗어 나와서 뇌 전체에다가 그 활성 상태를 조절하는 뭐 이러한 한 세 가지 정도 모듈들이 이제 뇌의 그 펑셔닝을 관장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의식이랑 뇌가 서로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의식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브레인이 글로벌리 액티베이트 되어야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콜텍스가 각자 자기만의 그 자기 영역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각 영역이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뭐 fMRI 연구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브레인 리전, 그러니까 브레인 데미지가 있었을 때 의식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가 일단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의식을 그냥 껐다 켜는 하나의 에리어는 없다. 적어도 이제 이 전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인스템으로 가면 뭐 망상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대뇌 안에서는 뭐 하나가 나간다고 해서 이제 의식이 아예 꺼지는 그런 뇌부위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랑 관련될 수 있는 브레인 데미지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인 손상, 로컬 리전이고 두 번째는
리전이 아니라 그 부위는 정상인데 그 부위의 연결이 끊어진 거, 디스커넥션이라고 그러고, 또 기능적으로 손상이 된 거, 그 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말로 맹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V1에 결함이 생기면 그 비주얼 필드의 어떤 부위가 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자글자글하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쪽에는 뭐가 그 물건이 있어도, 물체가 있어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cortical blindness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있을까 없을까, 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쪽 부위를 못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까맣게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그 마치 포토샵으로 도장 툴 한 것처럼 좀 얼기설기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물체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랜덤 게싱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맞추더라. 그리고 그 정확도가 그 트레이닝을 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 라는 거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제 설령 V1은 다쳤을지라도 그 정보가 V1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처리가 돼서 이제 내가 forced guess를 그냥 강제로 뭔가 guess하게 했을 때 그 정보가 이제 무의식적인 정보가 그 guessing에 영향을 줘서 이제 마치 보는 것처럼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런 걸 설명하려면 의식적 정보랑 무의식적 정보가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식 연구의 성립에 되게 큰 토대가 되었죠. 그리고 뭐 비슷하게 이제 모션 블라인드니스도 있는데, 막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이제 장면 끊어진 것처럼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란 건 우리가 그냥 장면을 계속 이어붙이면 동영상이 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이라는 어떤 모달리티를 따로 처리하고, 그리고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것도 처리해서 그걸 썸메이션해서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듈라하게 그 감각들을 나누어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요소들로 환원을 해서 마치 그 티치너의 원자론적 접근법처럼 이제 색깔을 보는 뇌부위, 또 움직임을 보는 뇌부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지금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80년대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때 사셨던 분들에게는 엄청 놀라운 그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그 현대 인지신경과학의 어떤 성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식이 모듈라하다. 그래서 그 모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 환원주의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견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전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연구가 헤미 니글렉트라는 건데, 이제 그 파리에탈 로브 중에 오른쪽에 손상을 입으면, 그러면 그 시야에 보이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인지를 하게 됩니다. aware, 자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라인드 스팟의 엄청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의 가운데를 그어봐라라고 하면 여기 긋고, 또 뭐 직선의 가운데를 그어봐라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것만 긋고, 또 시계에다가 넘버링을 해봐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고양이를 그려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베껴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셨던 거죠, 환자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환자 본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풍경을 떠올려 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동상에서 이제 아예 뭐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면 이제 그냥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장면들 뭐 물건들만 그 해설을 한다는 거죠. 묘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뒤돌아서 그 뭐 광장의 반대편에서 다시 이쪽을 보면서 뭐가 있는지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아까는 설명하지 않았던 그 반대로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물들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인지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아예 그냥 왼쪽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니고 단지 그 공간상에서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서 인출을 할 수 없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헤미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의식이 그 어떤 빈칸을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인코이어런트하게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황을 되게 싫어하고 이제 빈칸을 메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절반이 나라가 있는데도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어떻게 그분들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별 이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의식이 굉장히 통합적인 과정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상체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뇌간에 보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 해서 이쪽 그 메듈라 이쪽 부분에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는 되게 덴슬리 커넥트된 그 신경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제 코마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여기가 그 파워 서플라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위의 영역들의 그 전반적인 액티베이션 상태를 조율하는 뇌 부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 우리가 잘은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리전에 대해 설명드렸고 디스커넥션에 대한 얘기인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뇌는 엄청나게 덴스한 연결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단순히 그냥 피드 포워드, 피드백 이런 루프가 아니라 레시프로컬 커넥션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연결이 그 되게 많고 그래서 로컬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제 서로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노드를 타고 글로벌리 쉐어 되기에 되게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EEG 분석을 할 때 커넥티비티 fMRI도 그렇고 커넥티비티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 레시프로칼 커넥션이 많이 이제 존재한다는 걸 그 전제하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신경로인 이제 그 콜퍼스 칼로솜을 끊어버리면 칼로소토미를 하면 이제 스플릿 브레인이 되는데 이거 거의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마치 이제 두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언어의 기능을 하는 그 인터프리터가 이제 보통은 이제 좌뇌에 존재하는데 이제 좌뇌가 이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표면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뇌가 이제 그냥 에일리언 핸드 신드롬을 보일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게 이제 정말 다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로컬리 일어나는 액티비티에 불과한 건지는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리뷰 논문 읽어봐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되게 인트리깅한 연구 주제이고,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과 별개로 이제 그 뉴럴로지와 별개로 이제 드림 연구도 되게, 슬립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슬립은 요새는 뭐 그 슬립에 관여하는 이제 신경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초기에는 이런 램이라든지 이런 수면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뇌파를 통해서 측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드림이 램 스테이지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 60년대에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꿈을 왜 꾸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론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램 스테이지에 일어나는 그 신경 활동의 어떤 부산물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진화적 기능이 있다라는 이론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이 꿈이 그 의식 연구에서 갖는 의의는 이제 꿈이란 것 자체가 분명히 conscious experience인데 외부 자극이 없이 그냥 internally generate 되는 경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그 외부 세계를 미믹해서 내 뇌에서 액티비티가 일어나서 그거를 또 어떤 경험자가 경험하고 이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그 의식이란 게 단순히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널리도 제너레이트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루시드 드림 같은 연구로 이제 실제로 꿈을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루시드 드림이란 건 꿈을 꾸면서 이제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혹시 루시드 드림을 꿔보신 분 계신가요? 도현님 안 꿔보셨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꿔가지고 한번 옛날에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딱 한 결국에는 번, 네, 아, 네네. 말씀하세요. 촬영 같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렇지 않을까. 저는 한 번 꿔봤는데요. 그 제가 어떻게 꿨냐면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헤드폰을 끼고 그냥 누워서 음악 감상을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 누우면 그 헤드폰이 고장 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면서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잠들어서 그냥 딱 가만히 있는 채로 잠을 한 1시간 잤는데, 그러니까 되게 얕게 잤거든요. 그때 한번 꿨어요. 그리고 꿈이라는 걸 알아차려서 그래 그럼 날아봐야지 했는데 안 날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뭐 이러다가 다시 꿈으로 다시 빠졌어요. 그러고 깼는데 깼다고 생각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깨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되게 그 실제로 뭐 읽기만 하던 그냥 책에서만 보던 현상을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안한 상태로 얕게 낮잠을 자야지 저는 꺼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뭐 훈련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꿈에서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르는가를 연구할 때 이제 루시드 드림에서는 이제 렘 상태에서 꾸는데, 이제 루시드 드림이 그 갖는 의의 중 하나가 사람들이 꿈을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데니얼 데닉 같은 철학자들이 카세트 띠오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꿈이 그냥 그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무의식적인 뇌 과정들이 그냥 조립돼서 이야기가 그냥 그 사후에 조립돼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꿈을 꾸는 과정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사례로 루시드 드림이 자각하기 직전이랑 직후에 그다지 뇌 상태가 많이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그 꿈을 꾸는 과정에 잠들어 있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무언가를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루시드 드림을 꿀 때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는 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제 그 또 근육의 무긴장증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무언가를 외부로 보고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마 뭐 그 태고 쪽에 만약에 나무에 자는 우리 조상들이 그런 꿈의 움직임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제 나무에서 굴러 떨어졌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진화적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이제 눈 근육은 차단이 되지 않아서 이제 꿈을 꾸면서 그 루시드 드림 상태에서 눈알을 좌우로 굴리면 실제로도 눈알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한 10초를 세고 1부터 10까지 세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을 움직이게 하면 그 EOG를 측정해서 눈의 움직임을 재면 그 시간 간격을 알 수 있겠죠. 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뭐 이런 것도 잴 수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프론탈 롭을 자극했더니 이제 그 셀프 어웨어니스가 자의식이나 아니면 셀프 리콜렉션 같은 거를 담당하는 뇌부위인 프리프론탈에 이제 약한 전류를 줬더니 이제 루시드 드림이 일어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네이처 뉴론가 거기 나왔는데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꿈속에서 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그런 셀프 어웨어니스를 담당하는 이제 그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뇌부위가 꺼져 있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의식과 기능적으로 해리되어 있을 때의 상태가 꿈인 거고 그 메타 커그니션이 현재의 경험과 디소시어블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그러면 이제 루시드 드림 상태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에필랩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는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뭐 하나 설명하자면 이제 에필랩시란 게 결국 브레인의 되게 제너럴한 그 라지 스케일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제가 저널 클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그 고주파 성분이 있게끔 되게 뇌파가 짜글짜글 거리는 게 그 로컬리 그 뉴런들이 빠르게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묻히고 되게 그 서브콜티칼에서 오는 혹은 이제 콜티코콜티칼에서 생겨나는 이제 일렉트리컬 웨이브가 로컬 인터랙션을 도미네이트 해버리면 되게 강한 전파 신호가 생기면 그게 이제 에필랩시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의식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관점으로 뇌를 바라본다면 복잡한 신호를 내보내는 이렇게 짜글짜글거리는 브레인 웨이브 상태가 이제 건강하고 또 컨셔스한 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의식적 상태에 대응되는 그 브레인 웨이브인 거고 이제 largely synchronized 된 브레인은 이제 어떤 그 신호의 가지수가 적다는 점에서 가지수가 얼마 안 된다는 점에서 컴플렉시티가 낮다는 점에서 이제 unconsciousness하고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레인의 시그널 컴플렉시티가 이제 의식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그 어떤 그 바로미터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IIT나 또 컴플렉시티 메저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EEG나 fMRI 신호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게 이제 의식 상태랑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한 2000년대, 2010년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소개했던 것들을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것들이 의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을 조금 요약하자면 의식적 경험이 모듈러하다. 그래서 시각, 청각, 또 시각은 움직임, 또 색깔, 여러 가지 모달리티로 나뉜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뇌부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의식적 경험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분야가 아니라 그 영역 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두 뇌방구가 이제 끊어지면 각자의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복잡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치만 이제 좌뇌가 이제 의식의 어떤 에이전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언어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려면 뇌가 그 충분히 복잡한 신호를 이제 인터널리 제너레이트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하여튼 요 정도 관찰 결과인데 이걸 토대로 이제 그러면 의식이 뭔가를 철학적이 아니라 이제 물리학적 혹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들을 이제 90년대 들어서 해왔고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이론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IT나 여러 가지 글로벌 뉴럴 네트워크나 워크스페이스나 이제 여러 가지 유력 이론들을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